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바이든의 치명적인 실수. 2. 선거의 비밀. 3. 한국 반격. 이라 변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 민주당의 중간선거 패배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와 관련한 한국의 우려를 무시하고 이라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라 강행을 예고한 상황에서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 기공식과 관련해서 바이든은 자신의 업적이라고 치켜 세웠는데요. 이런 바이든의 태도에 현대차가 마침내 작심하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 관련 공장을 건설하면서 향후 미국의 전기차 견제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스 NYT는 25일 백악관이 중간선거 낙관론을 적고 상원, 하원 전부 패배 가능성을 상정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섰던 지역들이 백중세로 돌아서고 접전 지역 역시 공화당에 기우는 등 민주당의 불리한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성향이 강했던 오리건주는 5명의 하원의원 중 현재 4명이 민주당, 1명이 공화당 출신입니다. 지역구 조정으로 이번 중간 선거부터 6명으로 의석이 늘었지만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텃밭인 로드 아일랜드 주도석 모두 민주당 역시 공화당 후보가 처음으로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 220석, 공화당 212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려면 5석만 빼앗아 오면 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선거 관계자는 현재도 위태로운 상황인데 많게는 20에서 30석 이상 더 잃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패배는 역시 경제 문제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방대법원에 낙태권 인정 문제를 핵심 아젠다로 내세웠지만 실제 미국 국민들에게는 휘발유 가격이나 경기 침체 등이 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의 새로운 전략으로 자동차 광카 가이라는 이미지를 선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WP에 따르면 바이든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부터 많은 자동차를 수집할 정도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WP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동차 애호가들의 나라에서 자동차 광이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여러분은 내가 자동차 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자동차를 바라보거나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낙관적인 느낌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컷이 메릴랜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고성능 차를 소유하는 것은 고위급 정치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그것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친밀감을 주고 자신을 강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지도자들에게 남성적인 이미지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이미지 구축에 나선 것은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7월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고 찾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홀대를 당한 것이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우디를 직접 방문해 원유 증산을 위한 비밀 합의를 맺었지만 사우디가 감산에 나서면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유가 안정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나섰습니다. 치솟는 물가로 인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대처가 절실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외 우려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사우디를 직접 방문한 것입니다. 하지만 회담에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주도하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플러스는 지난 5일 원유 생산량을 하루 200만 배럴씩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사우디와의 비밀 합의를 통해 물가를 잡아 중간선거에서의 호재를 기대했던 바이든 대통령과 참모진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 백악관 관계자는 이 같은 사우디의 결정에 미국 정부도 당황하고 분노했다면서도 에너지 정책은 원유 생산량이 아닌 유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올해 들어
원유 가격이 30% 이상 인하됐기에 정책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산 에너지 수출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물가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EIA는 지난주 미국산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출량이 하루 평균 1140만 배럴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직전 주보다 하루 평균 200만 배럴 늘었는데 지난주 원유 수출량이 하루 평균 510만 배럴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게 된 나라들이 미국산 원유 수입에 의존하게 된 결과입니다. 러시아는 자국과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1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을 지난달 초부터 무기한 중단했고 에너지 대란을 맞게 된 국가들이 미국산 원유 및 액화 천연가스 LNG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결정하고 유럽연합 EU가 올해 말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의 원유 공급 능력이 세계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는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기름값 상승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수출 제한으로 자국의 기름값을 잡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8월 정유사들에게 휘발유 등의 수출을 늘리지 말고 재고를 확충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맹국들이 미국산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 통제에 나설 경우에 외교적 후폭풍이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여기에 미국 주요 빅테크들의 시가총액이 지난 1년 동안 4,300조 원 넘게 증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이 자랑하는 이 산업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구글은 유튜브 광고 수입이 줄면서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면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매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MS는 시장 예상을 넘는 실적을 발표했으나 주요 사업 및 클라우드 부문이 시장 기대치에 다소 못 미쳤고 메타는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5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 주가는 무려 24.6% 추락했고 구글 주가는 2.85%,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1.98%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핵심인 이 산업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에게 남은 방법은 많지 않으며 바이든이 자동차 산업에 더욱 집착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이 동맹 무선 순위에서 밀린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4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와 관련 한국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법을 따라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올해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게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미국 등지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하는 현대 기아차는 최대 대당 7,500달러 약 1,077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와 관련해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는데 옐런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한국과 유럽 측이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를 확실히 고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은 법이다. 우리는 법에 쓰여진 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엄격한 전기차 보조금 제한을 풀기 위해 로비를 펼치고 있는 한국 등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는 재무부가 구제책을 마련해줄 수도 있다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태도 변화에 마침내 현대자동차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7일 현지 언론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 H에 따르면 호세 무뇨스 현대차그룹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 CEO 겸 북미권역 본부장사장은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마친 뒤 미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무뇨스 CEO는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공장 건립할 표를 언급하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런 법일화가 나온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존중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2에서 3년이다. 이 법의 영향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 정부와 경제발전 계약을 맺은 현대차 등 자동차 제조업체는 그만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중처벌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뉴스 CEO는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를 통해 새 법을 통과시키기보다는 행정적으로 이 법을 손질해 현대차 같은 업체의 과도기에 대한 준비 기간을 줄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현대차 소속 임원이 일화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인데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 햄마 기공식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현대차의 불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2025년 상반기 조지아주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지만 약 2에서 3년간은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역시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과 관련해서 일화에 대해선 별다른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득만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춰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 소재 생산 공장을 건설하면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전문 기업인 에코프로는 경북 포항의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 소재 생산 공장을 건립했습니다. 포항시는 23일 에코프로가 북부 흠해읍 영일만 산업단지 내 에코배터리 포항 캠퍼스에서 양극 소재 생산 공장인 CAM7을 준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은 양극 소재 생산 기업인 에코프로이엠이 만들었는데 하이니켈계 양극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과 삼성 SDI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CAM7은 2차 전지 양극 소재를 생산하는 단일 공장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연간 5만 4천 톤의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에코프로이엠은 지난해 준공한 CAM6 공장에서 연간 3만 6천 톤을 생산해 이번 CAM7 공장 준공으로 총 9만 톤 규모의 2차 전지 양극 소재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CAM7 공장은 시운전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본격 가동되고 생산된 양극 소재는 전량 삼성 SDI에 납품됩니다. 앞서 에코프로는 2017년부터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에 2차 전지 관련 산업을 모은 에코배터리 포항 캠퍼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약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6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했을 정도입니다. 박종환 에코프로이엠 대표는 에코프로의 하이니켈 양산 공정 기술과 삼성 SDI의 첨단 2차 전지 설계 및 제조 기술이 결합해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배터리 소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미국 제조업 중심 지역을 배터리 벨트로 바꿔내겠다는 목표를 선거 전략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옐런 장관은 26일 오하이오주에서 연설을 진행하며 해당 지역을 포함한 미국 전역의 글로벌 배터리 기업이 현재까지 2천억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중부 지역의 전기차 배터리 투자가 물밀듯 밀려오고 있는 것은 해당 지역이 배터리 벨트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하이오주와 인디애나주, 미시건주와 켄터키주 등 지역은 과거 제조업 중심 기지로 부흥했지만 미국에서 제조 공장이 점차 줄어들며 경제 발전이 쇠퇴한 러스트벨트로 꼽힙니다. 러스트벨트에 해당하는 주는 대부분 미국 주요 선거에서 치열한 경합이 벌어지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옐런 장관이 오하이오주에서 바이든 정부의 배터리 투자 유치 성과를 앞세운 것도 11월 8일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는 일은 미국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기여할 수 있고 옐런 장관 스스로의 임기 연장에도 중요한 요소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옐런 장관은 그동안
재무 측면의 사안 이외에는 대체로 바이든 정부 정책에 말을 아껴왔지만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적극적으로 사실상의 지지 연설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미국의 전략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 SDI 등 한국 배터리 3사의 존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미국이 전기차나 반도체처럼 배터리 산업도 자국에서 강제로 생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의 배터리 소재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을 배터리 핵심 국가로 만들어야 향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던 바이든이지만 결국 경제 문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한동안은 자국의 경제 살리기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한국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은 반박했다. 미국의 초대형 뒤통수의 삼성이 반격 행보를 보이자 바이든 정부가 당혹해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삼성과 SK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려 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총 520억 달러의 보조금과 240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던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심각한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조치가 현실화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 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D램 50%와 낸드 30%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 금액 1,280억 달러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의 25%,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고 중국의 80% 이상 의존하는 소재 및 부품이 2,000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당장 한국 기업의 반도체 설비 업그레이드를 막아버리면 웨스턴 디지털과 마이크론 등 미국 메모리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입게 됩니다. 최근 삼성전자 DS 부문 사장이 미국 주도의 칩사 동맹과 관련해 중국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기업 하나가 초대형 뒤통수에 가담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이 메모리 반도체 신규 납품처로 중국 양쯔 메모리 YMTC를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낸드 플래시와 D램을 조달해왔지만 YMTC로 눈길을 돌리고 있어 한국 매출 의존도는 더 낮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애플의 이 같은 행보는 메모리뿐 아니라 패널에서도 엿보인 바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올레드 패널을 주로 사용하다가 최근 중국 BOE를 협력업체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 미국 기업이 나서서 중국 제품을 채택하는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행보에 미국 의회가 일부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YMTC는 중국 정부 지원금이 최소 280억 위안 6조 원이 투입된 기업으로 현재 3%인 점유율을 빠른 시일 내에 10%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내 투자 금지로 삼성과 SK의 성장을 막은 후 YMTC와 경쟁을 붙여 한국 반도체 산업을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YMTC는 연내 세계 최초로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삼성이 한 단계 더 높은 236단 생산 계획을 밝히며 급하게 불을 꼈지만 애플의 행보는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낸드 플래시의 경우 삼성전자가 33%, SK하이닉스가 20%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 뒤로 일본 키옥시아 15%, 미국 웨스턴 디지털 13%, 마이크론 12% 등이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도 중국 내 한국 점유율이 낮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사드 사태 때 한국이 중국에 불매를 당해도 뒷짐을 지고 있었고, 현대차와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하락할 때도 관망해왔습니다. 사드 사태가 있었던 2016년에는 팀 쿡 최고 경영자가 중국 관리들과 2,750억 달러 규모의 비밀 계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5년간 324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엄청난 내용이었죠. 대신 애플은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 앱 장터인 앱스토어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았고 기술 개발 투자를 약속하는 동시에 중국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겠다는 비밀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즉 애플은 중국 스마트폰 생태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3년만 해도 20%에 달했던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사드 사태 후 1% 밑으로 급락했으며 그 반사 혜택은 애플이 차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중국 내 600달러 이상 스마트폰 점유율에서 애플은 전 분기보다 12%나 오른 70%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화웨이가 주춤하는 사이 점유율 22%를 달성하며 1위로 올라선 바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애플이 중국 반도체를 쓰던 패널을 사용하든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의 약 90%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아이폰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 공장도 대부분 중국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칩사 동맹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도체 장비만 해도 한국의 미국 의존도는 약 25% 정도입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는 일본 25%와 네덜란드 25%를 포함하면 사실상 미국 정부의 동의가 없다면 반도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9월 11일 바이든 대통령 트위터에는 놀라운 내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인텔 반도체 신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미국으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공급망을 훼손하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 차단과 인텔 지원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텔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를 투입해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기술과 양산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삼성전자에게 의존하고 부품 등 공급망이 자리를 잡으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인텔 우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텔은 올해 초 차세대 NAU 장비 5대 도입 계약을 네덜란드와 먼저 맺기도 했습니다. 이는 2나노미터 이하 첨단 공정 구현의 핵심이 되는 장비입니다. 기존 제품보다 더 미세하게 회로를 새길 수 있어 가격도 2배가량 높은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인텔은 NAU를 도입해 2024년 2나노 수준을 선보이고 2025년이면 1.8나노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아줌로 생산 예정인 읍 55대 가운데 18대를 확보하며 인텔보다 네덜란드 아줌 매출에 더 큰 영향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차세대 장비를 먼저 확보했다는 것은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은 인텔보다 늦은 6월에서야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삼성전자 반도체 인프라를 빼먹고 자체 산업을 키우려는 모습은 다양한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미 상무부가 삼성 등의 반도체 자료를 요청했을 때부터 보였던 징조입니다. 최근에는 일본과 2나노 개발을 위해 합작 투자를 검토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도쿄일렉트론, 캐논 등 일본 장비 업체들과 인텔, IBM의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하기우다 경산상은 5월 미국으로 건너가 반도체 공급망 협의를 추진하며 삼성을 뛰어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IBM 측에 2나노 제품 공동 개발 의사까지 타진했던 상황입니다. IBM이 반도체 설계에 강점이 있다면 일본은 장비와 소재 쪽이 강하다고 설득하면서 말입니다. 이들은 인텔을 중간에 끼워 넣어 생산을 맡기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 러몬드 상무장관과 접촉했던 상황입니다. 2019년 일본이 삼성 읍공정을 막기 위해 수출 규제를 했을 때도 미국이 아무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몬드 상무장관이 한국에 투자하려는 대만 반도체 기업을 꼬드겨
텍사스주에 50억 달러 규모의 신공장을 유치했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자국 우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경쟁력을 잃게 만들었고, 삼성이나 SK에게는 중국 투자 중단을 일으키면서 말입니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2018년 556억 달러였던 흑자는 올 2분기 적자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또한 사드 사태 이후 중국에서 경쟁력을 잃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자리는 현재 테슬라가 빠르게 치고 들어와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미국에 55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공장 설립 의사를 밝혔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뒤통수를 맞은 상태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위 9%로 부상하며 1위 테슬라 70%를 추격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말이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28개 차종 중 22개는 미국 브랜드입니다. 사실상 해외차는 배제하고 자국차만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 투자하는 것을 막지 않는 행동은 삼성 등을 유치하며 중국 투자 금지를 외쳤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된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에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갑질에 강력 경고하는 행보를 보여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하며 중국 투자를 금지하자 삼성은 약 일주일 후 브라질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을 논의했고 MOU를 체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지 보도를 통해 한국 내에 알려진 상황입니다. 브라질 정부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왔고 최근 미국의 행태에 불만을 가진 삼성전자가 반격 카드로 사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멕시코 정부 또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서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멕시코가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며 러브콜을 보내왔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추석 연휴 때 이재용 부회장이 멕시코를 찾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미국이 해외 출장지로 거론됐지만 멕시코를 먼저 방문한 상태입니다. 멕시코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대규모 정유 공장을 건설 중이고 삼성전자가 다양한 전자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할 만큼 핵심 국가로 통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인수한 하만 공장도 멕시코에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놓으며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어 반도체 또한 충분히 이들 나라에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끌려다니지 말고 현명하게 움직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뉴스레터를 팔로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가장 멋진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